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월간 브리퍼 특집으로 찾아왔는데요. 세 분 지난달에 뵙지 못해서 너무 반갑고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달에 탄핵 선고일을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다가 이 방송을 취소하고 결국 한 달 후를 미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삐언벙커에서 방송했어야 되는데. 방송 못합니다. 아, 5대3 대드랑. 그래서 여기 다 같이 삐언벙커에서 지금. 삐언벙커 특집 방송할 뻔했다. 삐언벙커에서 한번 했었는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5대3 정말 너무 대드랑. 반갑고 애틋했던 시간들을 지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소개해드리면 김준일 평론가, 곽우신 기자, 그리고 이정주 기자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 말에는 앞으로의 한 달 후의 정치권을 내다보는 OX 퀴즈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지난달은 탄핵 선고일이 잡히지 않아서 미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시작할 때 복습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좀 애매해졌어요. 2월 28일 방송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그 한 달 기준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캡처를 보시는 것처럼 그달의 VIP는 킹준일, 지금 왕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세 분 다 8대0 인용 맞추셨고 이재명 2심 의원직 상실련 나온다에 있어서는 다 X를 해서 맞추셨고요. 여기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당의 가장 유력 대선 후보는 김문수다에 있어서는 지금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좀 논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김준일 평론가 하신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 한덕수지. 아니 출마선 오늘 OX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지금 한덕수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홍준표와 김문수가 누가 앞서고 있는지 정확치 않아요. 이제는 혼전 현상이에요, 사실은. 예. 이따 본격적인 이야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이 문항에서는 김준일 승을 선언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동훈 그 후보 책이 8만 부 정도 팔렸다고. 그다음 문항이거든요. 예. 그 이정주 기자만 10만 부가 팔린다라고 했는데 아니 쓰레기가 많이 팔릴 수 있다는 왜 인과관계를 여러분 쓰레기라고 안 팔릴 것 같아요? 넣어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이정주 기자님 책에 대한 표현을 인터뷰했으니까 이제 인터뷰 이제 다 아니 했나요? 한국 대표 인터뷰 안 올까봐 제가 좀 자제한 게 있었는데 네. 아무튼 8만 부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분량이긴 해가지고요. 이 판매수로는 요새 출판 시장 어려우니까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낸 것과 팔리는 건 다르긴 하니까요. 그럼 이달의 왕관도 이 킹준일 도청 거의 고전입니다, 고전. 이거 좀 지겹네 이제. 그런 거 치고 굉장히 표정이 밝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뭐 언제라도 상은 받으면 좋네요. 네. 수상 소감 간단히 하시는 건가요? 짧게 하겠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저희 상금 이런 건 없나요? 상금요? 다음에 그러면 저희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이라도 어떻게 하고. 우선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분발해가지고 맞추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OX 퀴즈 빠르게 세 분 생각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왜 그렇게 드셨는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 되고요. 오늘 4월 말이니까 다음 달에 채점을 하게 되면 정말 대선 코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분 다 들으실 때요. OX 판넬 입으로 또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선 출마한다. 하나, 둘, 셋. X. 오, 갈렸어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후보 된다. 하나, 둘, 셋. X. 오.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 사과한다. 하나, 둘, 셋. O. 윤석열 신당 창당한다. 하나, 둘, 셋. X. 이준석 대선 완주한다. 하나, 둘, 셋. O. 계속 갔네요. 이재명 대선 득표율 문재인 넘는다. 하나, 둘, 셋. O. 네. 대선 전 이재명 선거법 결론 나온다. 하나, 둘, 셋. X. 오, 갈렸습니다. 김건희 검찰 포토라인 선다. 하나, 둘, 셋. X. 오. 마지막입니다. 윤석열 재구속된다. 하나, 둘, 셋. X. 재구속이 한 달 안에 안 되다니요.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요새 여권발 뜨거운 뉴스, 사실 국민 전체에게 이게 얼마나 뜨거운 뉴스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권에서는 이야기가 계속 시끄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한덕수 대선 출마 관련해서는 세 분의 전망이 엇갈렸네요.
먼저 가고신 기자 소수설이니까 이야기하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뭔가 대선에 욕심이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이거 사실 어제도 국회 와갖고 기자들 물어보는데 그냥 수고하시고 갔잖아요. 이렇게까지 그 NCND 하는 건 사실은 나오고 싶다는 얘기인 거고 주변에서 꽃길 깔아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고 네. 주변에 펌프질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본인이 출마를 정말로 결심을 할까? 물론 이제 30일에 그만둘 거다 뭐 보도가 지금 나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결단을 할지 한덕수가 그런 캐릭터인지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한덕수는 기본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꽃길이 아니면 쉽게 올라타지 않을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지지율 같은 것도 추이를 보게 되면은 막 압도적이지 않아요. 리즈 시절에 안철수나 리즈 시절에 반기문보다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오히려 지금 도토리 키재기가 됐거든요. 뭐 김문순이 뭐 홍준표니 한덕수 다 고만고만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섣불리 모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설사 본인이 그래서 국무총리 권한대행 그만두고 나오겠다고 서언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김문수 막 나오라고 막 띄워줬던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어디가 흩어져가지고 이거 뭐지 한덕수한테 가고 하잖아요. 한덕수도 만약 실제로 본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의힘이 그대로 가져가 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실제로 본인이 나오겠다고 서언을 하더라도 단일화의 불쏘시개로서 국민의힘 뭐가 한번 약간 반짝 태워준다 하고 끝날 것이다. 실제로 대선에서 뭔가 역할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시너지도 없다. 저는 그래서 반기문 시즌2라고 봅니다. 나오는 순간부터 여론조사 쭉 추락해가지고 중도에 드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나온다. 예. 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그 권한대행 분석할 때 저도 처음에는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변화된 게 뭐냐면 어제부로 이제 전체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안철수를 제외한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지금 4강에 오른 후보들이 국민의힘 주요 후보. 사실상 한덕수한테 엎드렸습니다. 이제 엎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취재를 해보니까 그 각각의 캠프 입장은 달라요. 다른데 이제 중요한 건 홍준표 캠프의 입장이거든요. 홍 캠프 이제 입장을 좀 들어보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번에 그 타이밍을 살짝 놓친 게 김문수 쪽은 위장 취업 일종의 미리 다 뿌려놨어요. 거기는 처음부터 거의 절반 한덕수 캠프라 보면 돼요. 위장 취업돼 있는 건가요? 지금? 박수영 위장 취업 뭐 자기가 다 그걸 말하고 다니더만. 한덕수 캠프 트로이 목마인가요? 트로이는 목마는 숙여서라도 갔지 숨기지도 않아. 그래 내가 트로이야 임마 이러고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김문수 캠프는 김문수 후보가 약간 그걸 용인했어요 애당초. 그러니까 아바타인 걸 용인했다. 근데 이제 몇몇 충신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전화 동초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놈들이 지금 위장 취업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나 도우러 왔는데 도라 이런 식으로 약간 이건 대인배인지 아니면 정말로 나이가 많이 드셔서 판단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충신들이 가방을 쌌거든요 몇 명.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미 그렇게 돼버렸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이 뭐냐면 2003년 당시에 이거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단협 있잖아요. 그 당시랑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정몽주랑 노무현 이제 붙다가 당의 후보인 노무현하고 솟아오른 이제 월드컵 인기로 온 정몽주끼리 단일화 해라 했는데 이때 이제 해당행위 아니 당의 후보를 뽑아놓고 뭐하는 짓이냐. 근데 그때 상황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떤 논리가 있냐면 이 빅텐트 논리 저 끝단에는 이게 있더라고요. 야 지면 네 탓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질 건데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져요. 국민의 어차피 지나요? 한덕수 나도 어차피 져요. 지는데 내기합시다 저랑 이거. 아니 뭐 제가 고아원에 기부할게요. 땀. 제가 지면 100만 원 내고 혹시 상대방이 지면 10,000원 주라. 역배당 100배로 제가 그럴게요. 근데 아무튼 역배 하실 분들 댓글 달아주십시오. 주세요. 저는 이정도 기자랑 댓글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저는 무조건 내기 맞춘 영광만 갖고 가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기부할게요 따면. 근데 이거는 결정이 나 있는데 지금 한덕수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지게 돼 있거든요. 누가 나도 지는데 내 탓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못 이깁니다. 지금 못 이기는데 지금 한덕수 쪽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차피 질 건데 나중에 막 홍준표 후보가 됐다는 가정하에 누가 되든 간에 만약에 지잖아요? 그럼 너 때문에 졌다 이 소리 나와요. 단일화 안 해서 졌다는 말 그렇죠. 들을 그래서 수가 내가 없다. 한덕수로 하자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보수 개멸의 책임 너다. 이 압박을 엄청나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홍준표 캠프는 질 줄 알고 있어. 내부 기류가 질 줄 알고 있어요. 대선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한덕수를 중심으로 한 이 단일화는 지금 거부할 수가 없다. 아, 그래서 메시지가 바뀌었다. 그렇죠.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예. 그렇게 바뀐 거고 뭐 한동훈 캠프는 거기에 업어간 거죠. 한동훈 그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홍준표 캠프가 먼저 문 여니까 살짝 업어서 간 거예요. 아, 이 정도로 한덕수가 나온다는 건 기정사실화라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리고 거네요. 한덕수는 이거 마지막 짧게만 말씀드리면 한덕수는 그럼 왜 나올까 이 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이제 영감님이 엄청 능구렁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제 표현이 아닙니다. 당에서 엄청난 능구렁이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어떤 49년생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말년에 자식도 없고 근데 뭐하러 대선에 나오겠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란 혐의 수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야당 후보로 나오잖아요. 예. 야당 후보로 대선으로 10%만 얻어도 그 가문의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 보수 정가에서는. 예. 근데 야당 후보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갑옷을 하나 쓰는 거예요. 아. 나중에 정상적인 수사를 해도 예. 한덕수는 그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지금 야당의 대선 후보 됐다고. 정치 탄압한다. 그렇죠. 아. 그거를 예.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지지자들이 그걸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해. 일단 갖다 씌우면 돼. 예. 이 봐라. 내가 지금 대선 안 나왔으면 수사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지금 보수 개멸 시키려고 이재명하고 검찰이 나 지금 수사하고 있다. 예.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 그래서 한덕수는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오. 네. 예. 김진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두 분이 다 잘 설명해 주셨고요. 한덕수는 완주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출마는 하되 완주는 못할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단일화의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여론조사로 하든 뭐 협상으로 하든 무소속 후보가 졌어요. 정당이 있는 쪽이 이겼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여론조사로 하더라도 지지층 결집 현상이 쫙 나거든요. 그게 예. 이제 노무현, 정봉준 때도 그렇고 안철수, 문재인 때도 그랬어요. 대부분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뭐 어떤 식으로 단일화로 지든 다른 이유든 드랍할 거라고 봐요. 출마는 하지 마. 아, 출마는 근데 한다. 출마는 하죠. 오. 출마 선언한다. 그럼 이 질문이 끝까지 대선 본 후보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 출마한다. 출마 선언한다. 네. 출마 선언한다. 지금 이제 정신이 예민합니다. 정신이 되게 예민해. 아니 제가 이제 이영태 3연패 하는 거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건 내기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매번 이렇게 좀 지는 게 돈을 안 걸어서 이런가? 우리도 돈 걸고 뭐 결시가동 돕기 한번 할까요? 출마 선언까지로 하겠습니다. 선언까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선 후보가 누가 이제 국민의힘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사실 이제 1차 경선, 2차 경선의 모양새를 띌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동훈이 된다라고는 세 분 다 안 보시긴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요 세 명은 원래 한덕수 대행이 그러니까 이게 대선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견지하고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좀 기류가 바뀌게 됐죠. 근데 이제 이것들을 각 캠프들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덕수 대행이 실제로 나올 거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경선판 자체에 한덕수 대행과 뭔가 단일화를 잘 해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일종의 좀 기준 포인트가 된 거예요. 김문수는 처음부터 나는 한덕수 쪽하고 이제 단일화 나오면 빅텐트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 박수영 의원이 이제 서브로 붙으면서 지금 서포트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지금 분위기에서는 가장 한덕수랑 잘 융화되고 김문수 아니겠나라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걸 깨기 위해서 경선판에 좀 들어가기 위해서 어쨌든 다 각자가 갑자기 이제 한덕수 대행하고 뭔가 할 것처럼 뭐 긴급 기자회견도 하고 홍준표처럼 아니면 한동훈도 예전에 또 그 더블로 둘이 섰던 것도 약간 상기를 시키면서 약간 그 소통력 약간 그 소통 때 그것도 좀 상기시키면서 하고 있잖아요. 다 경선용인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찬탄 반탄 구도만으로는 이걸 돌파하기 쉽지 않다라는 그 계산을 각 캠프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한동훈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요 기조로 가게 되면 저는 아마 결선에는 갈 가능성이 높지만 결선에서 한 번 더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탑2는 되지만 탑1은 안 된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결국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은 뭘로 비교를 해도 뭔가 한 끗이 아쉬워요. 예를 들면은 제가 가장 탄핵에 열심히 뭐 반대했습니다. 뭐 한다 어쩐다고 하지만 한덕수하고 이게 강화되면 이것도 약화돼요. 그러니까 한덕수하고의 내하고의 뭔가 관계라든가 이것들을 좀 이 경선에서 부각시킬수록 원래 갖고 있던 기조였던 탄핵과 관련된 나의 뭔가 엄정함, 제가 뭐 아버지가 겸해서 막았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는 거야. 이게 또 헷갈리게 되는 거고 뭐 반대도 마찬가지고 또 한동훈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걸로 승부를 보더라도 한덕수와의 커넥션으로 승부를 보든 탄핵으로 승부를 보든 내가 가장 선명하다로 내세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 이도저도 애매한 포지션 때문에 결선에 가더라도 그 한 끗이 모자라서 그 상대한테 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곽우신 기자는 최종은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아. 원래 좀 높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한덕수 대행이 등장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 많이 꺾였거든요. 지금 예, 내림세가 그렇죠. 가고 있어갖고 지금 분위기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오. 저는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최종은 홍준표 후보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 크다. 예, 왜냐하면 지금 예. 홍준표 후보의 지금 기조도 좀 묘한 게 예. 지금 서브 붙는 사람들도 친윤계가 막 우르르 붙었잖아요. 갑자기. 이철규 의원을 네, 비롯해서. 그것도 예. 약간 좀 특이한 상황이고 예. 기조도 지금 뭔가 친윤도 아우르고 비윤도 예. 아우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갑자기 또 이상 기자회견 던졌잖아요. 메시지 자체가 일종의 1등 전략이거든요. 내가 다 안고 갈게. 아. 내가 김문수 쪽도 예, 예. 뭐 한도도 다 안고 갈게. 이런 거기 때문에 노력이 먹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분위기와 기세를 캠프 실제 현장 가봐도 캠프만으로도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네. 홍준표 쪽이 어쨌든 분위기가 좋긴 합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제 물론 이게 1대1 구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보긴 해야 될 텐데요. 이재명 38, 한동훈 8, 홍준표 7, 한덕수, 김문수 6, 이준석, 안철수 2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 이낙연, 조국, 김동연까지는 1%이고요. 예. 아 한동훈. 예. 아 한동훈 안 되죠. 네. 의미 없는 소리예요. 아 그럼 네. 탑 2에는 들어갑니까? 저는 탑 2도 아닐 거라 생각해요. 오 그러면 탑 2는 네. 홍준표와 김문수 대결일 것이다. 아마. 오, 예, 예.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아니 혹시 좀 본 사람도 악플이 달리길래 제가 말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노선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노선을 타면서 본인 이미지를 다 까먹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캠프에 정정드립니다. 한동훈 대표가 계엄을 막은 게 아니에요. 계엄은 제적 과반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도 할 수 있어. 그냥 들어온 거지 본회의장에. 예. 정확히 말하면 한동훈 대표는 탄핵을 시킨 거죠. 아. 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아, 계엄에는 표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자꾸 이제 이재명은 숲에 숨었다. 네. 나는 직접 갔다. 네. 그거를 좀 비교하려고 자꾸 또 캠페인 기조를 뭔지 바꾸잖아요. 알겠어요. 근데 뭔지 알겠는데 어쨌든 계엄 막은 건 아니라니까. 아. 그냥 계엄 막을 때 본회의장에 계셨다 하면 제가 이해는 예. 되는데 탄핵을 시켰죠. 예.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정해야 되고 본인은 계속 계엄 장사를 하시잖아요. 내가 계엄을 막았다. 막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근데 그러니까 계엄 해제시킨 것. 예. 예, 그건 아니란 거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에 대해서도 뭐 우리 지지자들이 미안하다 책에 쓰고 뭐 이런 메시지 내잖아요. 경선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은 이해가 돼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대선 후보는 좀 선이 굵어야 돼요. 이런 절제절명 문제 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급은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솔직히 뭐 토어제 뭐 한 달 만에 풀었다 맞다 뭐 오세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지금 잠실에 주적이 돼 있더라고.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긴 아니 한데요. 물론 안 되긴 하죠.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탈락돼 저렇게. 예. 예, 근데 그 대선 후보는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윤석열을 쳐내고 이 내란 세태를 종식시키고 정말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대답이 딱 오라고 안 떨어져요. 아, 네. 아직도 오가 아닌가요? 탄핵 탄핵 반대한 대구 경북 TK 지지자들 미안하다며요. 뭐가 미안해? 뭐가 미안합니까? 탄핵 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태도가 지금 결국은 본인이 본선에 가도 굉장히 불리한 경선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요거는 이제 김문수 후보랑 요 차이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약점이 뭐냐면 이게 그 토론에서 이겨먹으려고 해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정가 몇 번이시죠? 손목 스냅 나오잖아요. 이거 저도 기자들 많이 당했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한테 직접. 민주당이 안 물어보시잖아요. 이렇게. 아 맞아. 처음 국회 왔을 때 그 당했던 사람이 이정주 기자죠. 제가 작년 3월에 맞아. 오늘 복당한 장해찬, 장해찬 질문했더니 왜 이렇게 잘못된 거냐. 그러니까 왜 당에서 민주당 사주를 받은 게 아니냐는 취지의 공격을 했었죠. 그러니까 왜 공관위에서 그거는 저희 다른 서민선 기자고. 다른 기자예요. 네, 저는 광주에서. 그래서 왜 공관위에서 걸러내지 못했냐 이걸 물어봤더니 민주당 이건 안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국힘 종특이잖아요. 네. 민주당이 물어보라고. 제가 그래서 아니 민주당보다 나은 당이 되신다고 하셔놓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버버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소위 말하는 한빠들의 주적이 됐습니다. 잠깐. 한동훈 지지자. 한동훈 지지자. 수정할게요. 아니 뭐 인터넷 자기들이 한빠라고 하길래 개딸도 자기들이 개딸이 하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지지자의 주적이 된 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예, 뭐 사실 언론 이야기를 하면 오마이뉴스도 요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저희 그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야지?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약간. 아무튼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뭐라고? 아주 지적질 당하는 게 요새 여기저기서 다 지적질 당해가지고 뭐 어느 캠프를 가도 다 지적질 해가지고 다 뉴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비꼰다 뭐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사실 제일 컸던 거는 이제 뉴스타파가 한번 지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제자리를 하지 않고 다음 날
그래서 우리 저희 후배가 홍문준표 캠프 마크한 후배가 그래서 질문하다가 사실은 처음부터 그 질문하려던 게 아니었고 아니 카드 나온 거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수첩을 딱 꺼내가지고 준비했다는 듯이 사실은 뉴스타파가 이거 다시 물어보니 답해야지 준비를 해온 거죠. 이재명은 하면서 막 뭐 네 가지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후배가 이렇게 하고 나서 진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아니, 기본적으로 비교도 안 돼 말이.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재명 전 대표의 이 형수 관련 이야기들은 이미 해명이 다 됐어요. 그렇죠. 여러 번 논란이 됐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하면 돼요. 아, 저 사람 자질이 아니야. 그럼 안 찍으면 되고 그래 저 정도 해명했으면 괜찮지. 난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찍는 거고 이미 된 거잖아요. 이거 타고 지금 명태균 관련 건 새롭게 나온 거잖아요. 뉴스타파 보도 때문에 새롭게 의혹의 증거가 나온 거면은 이 정황에 대해서 카카오톡 나온 거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해명을 하면 되지. 아, 이거 택도 없는 거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해명하면 되는 거를 갑자기 물어보는 거 자체가 잘못됐고 뭐 적대적 언론이니 뭐 민주당 이재명 가서 물어보라. 이거 전형적으로 자기네 장사하려고 경선이니까 자기네 지지자들 아 역시 홍카콜라 아 시원하다. 역시 오마이 찌라시지 이런 거를 하려고 그냥 의도적으로 물어본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네 장사할 때 자꾸 언론 이용하는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진짜 다음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벼르고 갔어요. 진짜 사실 아침에. 네, 이제 진짜 벼르고 가서 내가 오늘 수틀리면 오늘 돼지 흥분제 물어볼 거다. 내가 특활비 물어볼 거다. 가족과 갖다 주면 그걸로 할 거냐고. 내가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저희 캠프 공보 담당하시는 분이 손을 이렇게 아, 반장님 오셨습니까? 아, 이러면서 손을 잡으면서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우리도 전혀 몰랐고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아 우리 홍준표 후보 스타일 알지 않냐 경상도여가지고 그냥 말로 그러고 사실 오마이 좋아한다. 아 엄청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공보가 또 너무 또 비는데 또 거기서도 막 대놓고 제가 또 막 뭐라 하겠지 애매했는데 약간 일단 좀 보자 하고 했는데 이제 또 홍준표 후보도 그날 이 좀 제스처가 달랐어. 기조를 다르게. 네, 그래서 막 웃으면서 아 오마이 뭐 질문 잘했네 막 그러면서 저희 앞에 뭐 영상 다 찍혀 나왔지만 저희 처음에 이제 홍준표 후보랑 저랑 이제 티키타카를 할 때 약간 저도 막 아니 옛날에 5년 전에는 우리 막 창간 20주년 인터뷰도 하고 거기서 막 오마이는 뭐 팩트는 왜곡하지 않지 나는 좋아해 막 이런 식으로 다 했어서 이제 와서 막 적대적 언론이라고 하냐 막 하니까 막 자기도 아 뭐 근데 난 적대적 언론이 한 적 없고 또 약간 말바꾸기죠. 당은 적대적인 거 맞잖아.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몰고 가잖아. 아무튼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거기서도 홍준표 후보도 만약에 더 세게 나오려고 했으면 또 서로 팍 부딪혔을 텐데 자기도 약간 눈치고 이게 약간 그 올드들의 약간 전형적인 스타일인 거죠. 언론 다루는 때 눈치고 넘어가면서 약간 우쭈쭈 해주면서 약간 요새도 제가 들어보면은 저희 후배가 자리 있나 없나를 그렇게 홍준표 후보가 확인을 한대요. 오마이 오늘 안 왔나? 오늘 왜 뒤에 앉아있지? 그러면서 더 열심히 질문하셔야 되겠네요. 예. 아무튼 그런 거가 물론 저는 이것도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모모 후보들보단 낫다. 어떤 후보들보다 낫긴 낫다. 찾아가서 곽 반장님 그 홍준표 후보랑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어떤 걸? 그 다시 항의하러 가서. 언제 항의를 가죠? 다음날. 아니 다음날 가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홍 후보 막 이렇게 제스 취했다며요. 그러니까 홍 후보 캠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래서 그날 공개적인 질문 답변할 때 약간 주고받고 지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적당히 답변하고 나오고 끝나고 인사하러 갔더니 이제 홍준표가 팍 치면서 막 오마이 이런 식의 뭔가 스케줄 넘어가려고 하는 약간 이 그런 것들 끝까지 우리 곽유신 기자가 더 날카로운 질문으로 물어봐 주십시오. 네, 아무튼 저희가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자 국민의힘 후보가 한동훈이 안 된다는 김준일 평론가도 똑같이 이제 안 된다에 거셨는데요. 최근에 인터뷰를 또 길게 하셨는데 만나보니 안 될 느낌이던가요? 아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저는 이제 주로 데이터를 보면서 하니까 최근에 이제 MBS 여론조사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14, 한동훈 13, 김문수 11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좁혀가지고 국힘 지지층만 물어보면은 김문수 28, 홍준표 26, 한동훈 22 이렇게 나왔고 보수층, 그러니까 국힘 지지는 아니지만 보수층, 국힘 지지를 포함해서 전체 보수층으로 하면은 김문수 26, 홍준표 20, 한동훈 18. 그리고 중도층으로 하면은 홍준표 14, 한동훈 12, 안철수 12, 김문수 7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전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혼전인데 다만 전체 덩어리로 봤을 때 그러면은 김문수와 홍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탄핵에 반대하신 분 쪽이잖아요. 지금의 형태는 아직도 조금 붙기는 했는데 전보다 붙기는 했는데 지지층에서 한 6대4 아직도 탄핵 좀 반대 쪽이 그러니까 그쪽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은 2대 2명 최종 갔을 때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탄핵 찬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2인으로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이 지금 이게 표 갈리는 거나 이렇게 보면 그런데 최종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럼 최종은 누가
유력하다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김문수 아니면 한 킹준일 뭐, 피해간다. 가장 지금 유리하게 피해가십니다. 선이 굵어야죠. 왕관은. 아니 우리 같은 이게 신하들은 좀 못해도 돼요. 왕 신화 자처하시는 좀 신하죠. 3연패 했으면 신하지. 아니 근데 이게 네. 김문수 하락세와 그 누구지 한덕수의 그 부각이 거의 맞물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데드크로스처럼 예, 이렇게 됐고 홍준표가 약간 분위기가 좋아진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홍준표가 압도적이냐 그렇진 않아요. 저한테 만약에 많이는 못 걸겠고 한 10,000원 정도 걸라면은 저는 김문수한테 걸 거예요. 예. 다음 달에 확인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여러 개가 쌓이고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윤석열 탄핵 사과한 데 있어서는 세 분 다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뭐 이거는 아무래도 어떤 사과이냐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따진다면. 어떤 류의 사과를 할 것으로 이미 보이죠? 지금 사과를 하고 있어요. 사과라고 홍길동이 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과한데 사과는 아니야. 아니 이미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공식적으로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게 사실 정책정강 발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잖아요. 대선 앞두고. 그건 누가 뭐라 해도 당연히 공식적인 자리 스피커미로 나간 거예요. 거기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다 했어. 근데 오늘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뭐라 그랬냐. 아 공식 입장이라 하긴 좀 뭐하고 근데 또 공식 입장이 아닌 것도 아니야. 이게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현수막 다 걸었잖아. 죄송하다며. 뉴스타파 그거 물어보려고 했다가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 그거 물어볼 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죄송한 건데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경선 기간이니까 우리 강성 지지층에 대한 심기를 거스를 수도 없고 예. 또 대선은 치러야 되는데 이걸 계속 지금처럼 기조로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사과인 듯 사과 아닌 그런 사과 같은 사과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이 마무리되고 한 달 안에 이제 본선으로 가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 다 같이 이제 무릎 꿇는 퍼포먼스도 한번 하고 뭐 이제 고개도 한번 숙이고 절도 하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또 뭐 평가는 다 알아서 하시겠죠. 네. 네. 사과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각 후보들 저희가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갈려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진짜 이 계엄 사태 그리고는 탄핵에 사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저 두 후보 중에 한 명이 지금 경선이라서 그렇지 본선 되잖아요. 또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지 나는 처음부터 계엄은 강하게 반대를 했고 근데 뭐 탄핵은 뭐 우리 지지자들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뭐 좀 하지만 그래도 뭐 자진하야를 못했으니까 뭐 사실 어쩔 수 없지 뭐 결론 나온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 이제 과거는 그만 얘기하고 미래로 갑시다 또 이런 말 하겠지. 레파토리 뭐 이미 뻔히 정해진 거 아닙니까? 참 이제 그런 걸 사과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약간 개사과의 시즌 2인 것 같은 거죠. 아이고. 예, 그 정도 상한 거죠. 예. 아니, 저는 이제 홍준표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캠프에서 그거를 조금 오늘도 뭐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약간 한 칸씩 이제 이동하고 있는 거고 홍준표 전 시장의 페이스북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사과를 넘어서 어느 정도 프레임까지 가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홍준표 후보는 이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페이스북이에요. 왜냐? 요새 쓰는 게. 왜냐? 예. 저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거 잘 보시면 단순히, 그러니까 나는 한덕수에게 문을 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재명 정권과도 협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명계도 협조할 수 있고 이재명 정권에서도 뭐 내가 잡으면, 내가 잡으면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하는 거죠. 내가 잡으면 이재명 정권과도 협조, 뭐 대란 대치, 대통합 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홍 시장이 굉장히 촉이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저 문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저 나오죠. 단일화 뭐 빅센터 하고 저 위에 있어요. 그 다음 거예요. 그 최근 거. 예. 근데 아무튼 저 보시면 나중에 이분이 이제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저는 이재명 그 후보가 최근에 기억나세요? 아까 나중에 나올 건데 정규제 조갑제 그 보수 인사들 식사를 같이 했다는 식사하면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쿠션 치는 인터뷰거든요. 내 입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흘려서 치는 제3자 인터뷰 치는데 거기서 장관이나 이런 사람도 보수 인사 쓸 수 있다고 시그널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홍 시장이 저렇게 얘기하거든요. 홍 시장님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이거는 몇 달 앞을 내다보는 제 말이 틀리면 제가 한 10,000원 정도는 이건 그냥 저의 생각인데 오늘 내기 여러 번 하십니다. 이건 한 달짜리가 아니에요. 한 6개월짜리인데 몇 달 앞에 내다보는 저는 이 두 개를 조합해봤지. 정규제와 조갑제와 홍 시장의 이 선수거든. 요 세 명을 합쳐보니까 이거 이상하네. 이 메시지는 뭐지 했더니 홍준표가 국무총리를 할 수 있겠구나.
나는 예 야. 바둑으로만 8수를 지금 내다본 거라서 뭐 틀리면 어쩔 수 없는데 예. 제 시각은 그랬어요. 예, 뭐 정치라고 하는 게 하루 앞을 또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긴 예, 하죠. 제 시각은. 갑자기 오늘 뭐 이준석, 안철수 두 사람이 포옹하는 것만 그렇죠. 보더라도 예. 영원한 적도 예. 없고 친구도 나중에 없다. 6개월 후에 홍준표 시장 국무총리 인준안 올라가면 이 성지 방송 틀어주십시오. 성직을. 예? 제가 성지 방송 한 겁니다. 네, 김재규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초반에 이제 정권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은 초반에는 지금 내란 종식과 그리고 국힘 위원정당 해산 심판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에 홍준표를 초대 국무총리로 간다? 저는 지지자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지지자들의 뜻을 거슬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초대는 조금 약간 무리수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저는 저 시간에 자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재명 후보가 시킨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거야. 네. 네. 그러면 윤석열 신당 창당은 전혀 변수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세 분 다 보고 계시긴 하네요. 뭐 당연히 대선 전에는 윤석열 지금 이미 한번 꺾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려고 했으면 그때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근데 꺾였는데 그리고 윤석열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는 갑을 관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당이 갑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을 보호해 주는 거나 뭐 이런 기타 등등도 다 당이 나서서 싸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미 그냥 그 변호사를 불러서 술이나 먹고 밥이나 먹는 거지 지금 한 주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예. 네. 뭐 그러면 빨리 넘어가서 이준석의 대선 완주 이야기로 가볼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의견이 다 똑같습니다. 완주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딱 이유 하나예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한덕수 그 단일화 때문에 그래요. 사실 다른 후보가 되면 예. 몇 가지 변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게 지금 끝판왕에 한덕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단일화판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의 국민의 후보로 왜냐면 안철수 후보는 처음부터 한덕수랑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근데 가능성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봐서는. 그러면 나머지 세 후보는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란 연대를 사실상 용인한 거고 근데 여기서 친구의 친구는 뭐 어떻게 된다고 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여기까지 손을 잡아버리면 내란 연대에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살기 위해서 안 할 거다. 네. 뭐 비슷한 전망이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의원이 대선 후보로서 완주하지 않고 중간에 드롭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지금 비율을 놓게 되면은 완주를 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주를 하지 않는다면 몇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동훈이 절대로 되면 안 되고 국민의 후보로 거기는 이제 어차피 돌아올 수 없는 강이기 때문에 거긴 절대 안 되고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고 그리고 최소한 3자 구도쯤으로 짜여지는 상황에서 홍준표 플러스 이준석이 이재명과 오차범위 내로 근접하는 정도로 뭔가 붙는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이준석이 드랍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막판에 어떤 극적인 단일화가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자체 조건이 갖춰지는 거 굉장히 어렵다. 기본적으로 홍준표가 올라오고 뭐 한덕수 어떻게 되는지 잘 정리가 되고 지지율이 확 붙어서 이게 끌어올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무조건 완주를 하는 게 맞아요. 일단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미 개혁신당 한번 합쳤을 때 이낙연 쪽이랑 합쳤을 때 얼마나 지금 이 쓰라린 기억을 이준석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당을 만약에 살리고 갈 거라고 한다면 이 다음 스텝으로는 선거를 또 치러야 돼. 큰 선거를 연달아 치러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완주하고 뭔가 기반과 지지세를 끌어올리지 않으면은 개혁신당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공중분해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뭐 개별적으로 받아준다고 하는데 뭐 지분도 없을 거고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준석 의원이 오늘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포옹도 하고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잖아요.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리를 만든 건데 결국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결선에 못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결선에서 떨어지게 되면 대선 주자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던 그 지지율을 이준석을 쪽으로 가져가기 위한 사실은 포석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완주를 위한 지지 기반의 수단으로서 만나는 행보이기 때문에 저는 걸라고 한다면 완주 쪽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 일단 지금은. 네. 뭐 더 덧붙이실 말씀. 그냥 이거는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후보 당사자의 욕망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욕망. 예, 이준석의 욕망은 이번에 뭐 본인은 당선이 되려고 하겠지만은 이번을 또 경험 삼아서 다음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인한테 다음에 대선 나오는 거를 위해서는 완주하는 게 좋을까요? 중간에 드랍하는 게 좋을까요? 한 번 단일화해서 자기 드랍하면은요.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안철수예요. 그게 한 번 양보하고 그러면은요. 심지어 여론조사로 막 비등비등하거나 더 높더라도
또 철수하겠지 하면서 약간 여론조사도 쏠림이 또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예. 이제 지난번에 오세훈과의 서울시장 보궐선거거든요. 처음부터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 이준석의 욕망을 생각해 보면은 단일화는 저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유일한 단일화 하나는 이준석이 후보가 되는 단일화 그거 하나 빼놓고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이준석은. 본인한테 유리한 그림이 아닌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재명 대선 득표율 문재인 넘는다는 다 똑같은 의견이시니까 먼저 이걸 이야기해 보죠. 대선 전 이재명 선거법 결론 나온다. 사실 이게 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데 요 이야기를 해야지 득표율 이야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곽우신 기자는 결론이 선거 전에 안 나오고 이정주 그리고 김준일 두 분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처음에 이거 대법에서 전원합의체 간다고 했을 때는 안 나오겠지 그랬는데 이미 2번 지금 회의를 했잖아요. 이거 예.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거를 2번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이거는 결론은 내려는 거구나라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안 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633 원칙 얘기하고 뭐 신속한 재판 얘기를 한 건데 어찌됐든 지금 3년 걸렸어요 이게. 예. 3년 가까이 걸렸죠. 그러니까 이 재판이. 근데 이제 대선이 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요 5년 뒤에 또 8년 걸리는 거예요 이거 이 재판을. 그러니까 뭐가 됐든 매조지를 하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을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반드시 이를테면은 뭐 무조건 뭐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파기 재판이라는 거는 오늘 뭐 프레시안 뭐 어제 토론회 기사에도 나왔지만 0.083% 정도의 매우 낮은 확률이고 이거를 무죄를 2심에서 확정? 났는데 예. 이거를 유죄로 한다라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재판받을 권리 당사자의 이런 거를 조금 저해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반대 경우가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나오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떤 결과일지는 좀 가늠하기 아직 어렵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아직은. 조금 봐야 되는데 오늘 한겨레가 또 기사 썼는데 이재명 2심의 그거는 최근 대법원 판례 정읍시장의 대법원 판례를 예. 인용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대법관들이 다 4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이게 무조건 이재명한테 안 좋게 나올 것이냐는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저는 무죄로 나온다. 좀 더 세게 네, 역시 무조건 나요. 한번 이렇게 하이리스크 아니, 하이리터 뭐 저- 늘 세게 거세요. 아니, 저 건방지게 신하가 이제 조금 먼저 의견을 내왔습니다. 신화 컨셉 지금. 아니 뭐 틀리면 너무- 많은 거죠. 어차피 제가 왕도 아닌데. 네. 그래서 제가 취재한 거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저도 처음에 김준일 그 선배처럼 의심을 했거든요. 전화합의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대법관들이 전화합의체로 간다는 거는 사실 그 사안의 중대성과 예. 그리고 그 사안이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대법원에서 판례로 이게 딱 박히는 문제들은 그 소부에서 끝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사안을 속도를 내면서 확실히 이번에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의심을 했는데 왜 이게 달라요? 두 번째 한다는 거는 법원이 생각보다 이제 시청자들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출입해 보면 굉장히 치밀한 조직입니다. 치밀하다. 굉장히 치밀해요. 법원이. 예. 예. 검찰들이 삽질을 좀 할 뿐이지 그 법원은 뒤에 있는 것 같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고 영장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나중에 제가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죠? 이거 예. 빨리 말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요? 예. 이거 좀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요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 대법원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거를 빨리 움직였다는 거는 조희대 대법관 입장에서는 무조건 선거 전에 뭐라도 내놓겠다는 시그널이에요. 예. 예. 그렇지 않고 만약에 뒷발 뺀다. 그럼 법원이 아니야, 그거는. 예. 예, 첫 번째 그거고. 그러면 빨리 움직이면 결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파기자판은 저는 아예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그건 대법원 없어져요. 그렇지 예. 않으면. 예. 그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고 파기 환송을 하거나 예. 아니면 무죄를 때리는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따져보면. 근데 파기 환송을 하면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하에 예. 5년짜리 불안정한 대통령을 또 거기다가 심어놓고 가는 거예요. 또 헌법 84조 얘기 나옵니다. 예. 재판이 진행되니 안 되니부터 해서 흔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법원이 현재 그런 상황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법원은 법원의 이익을 추구하거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결론을 내린다면 파기환송은 법원 쪽에서도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러면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하나 더 이유는 지난번에 2심 재판 판결문을 보잖아요. 그거 제가 이제 좀 나중에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백현도 종상향 문제. 그러니까
뭐 김문기 처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이제 선거할 때 결국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감장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판결문에 자세히 보니까 변호인들도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방송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말은 했지. 말은 했는데 방송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국감장이 끊겨가지고 예. 방송이 안 돼가지고 선거법이란 거는 유권자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예. 내가 뭐 밝혔는데 종상인 뭐니 말하는 게 집에서 혼자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많은 유권자에 영향을 미쳤을 때 그게 알 권리와 이 사람의 허위 사실이 그 유권자에게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법이 구속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구속 요건에서부터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1심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대법원이 뒤집는다?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죄다. 네. 예, 결론도 빨리 낸다. 네, 예. 제가 만약 대법원이 이거 뒤집잖아요. 파기자판 하잖아. 제가 기자 은퇴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약이 너무 네, 많아요. 네. 아, 그리고 사법개혁 운동해야 돼. 아,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기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법개혁 운동해야 돼. 아, 기자 은퇴하고 네. 시민 이 짧은 시간에 그 파기자판에서 사실오인을 다 바로 한다? 오케이, 알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더 이상 기자로 할 수가 없어. 사법개혁 나서겠다. 네. 지금 충격적인 공약까지 저는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서 아니야. 이런 재판은 받고서 이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네. 네, 그 네. 소수 의견 박우신 기자 이야기도 짚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 뭐 파기자판 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wishful thinking인 거고 실제로 네. 나올 가능성은 매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부에서 전압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끌고 가려고 하는데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니셔티브를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압으로 일단 들어간 이상 일단 기본적으로 전압에서 쉽게 결론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면은 어느 당에서 굉장히 뭐라고 많이 할 거란 말이죠. 막 정치적으로 흔들 거란 말이죠. 막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기본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부담, 리스크를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법부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굉장히 좀 이 리스키한 결론을 굳이 어느 쪽이든 욕먹을 수밖에 없고 어느 쪽에서 대법원이 지금 선거에 개입한 거다. 누구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혹은 누구를 견제하려고 이런 판결 내린 거다라고 막 할 텐데 그걸 감당할 만한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공직선거법 관련한 이번에 판례가 한번 생기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거든요.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어떻게 볼 것인가로 어쨌든 꽤 오랫동안 앞으로 정치 활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판결이 남는 거기 때문에 그냥 판례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사법부에 상당히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초반에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선 전에 결론이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윤석열 재구속에 있어서는 그런데 세 분 다 X를 드셨거든요. 한 달 안 아닌가요? 예, 한 달 안에 안 된다. 네. 아, 그 직위원 썰을 좀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예, 이게 다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시죠? 아, 그러니까 계획돼 있기보다는 저는 약간 그 치밀하게 움직였다 이거죠. 예. 이게 그냥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익으로 띡 이렇게 때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때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허점이 보여요. 그렇게 봐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해도 되나요? 뭐 저 법원에 가는 제가 저희 취재와 이제 종합한 건데 아니, 저는 사실 그렇게 봐요. 법원에 요지는 뭐냐면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의 그 신경전. 아. 네, 사실 그 공수처가 영장 신청할 때부터 예, 서부지법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그 얘기는 예. 그 무슨 뭐 영장 쇼핑했니 뭐니 여러 음모론이 있었잖아요. 그 음모론은 제가 안 믿는다고 쳐도 실제로 저희가 취재해 보면 예. 법원 안에 판사들만큼 서열에 민감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거기는 완전히 일렬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판사로 임용된다 하면 판사로 임용되는 순간에는 자신의 일생일대의 꿈이 대법관이에요. 네. 그리고 대법관은 헌재재판관하고 다른 거는 헌재재판관은 변호사 됐다가 다시 임용되기도 하잖아요. 대통령 3인, 대법원장 3인, 3인 추천해서 하기도 한데 대법관은 현직 고법원장 현직에 있을 때 추천을 받아요. 그러니까 쭉 현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엘리트 코스에서. 그 능선을 타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 코스가 그때마다 계속 1등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 강박감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판사들 사이에 어떤 컨센서스가 있냐면 중앙지법 판사들은 서부지법이나 지방법원 있잖아요. 이것도 서울의 지방법원이거든. 거기서 자신의 권능을 뛰어넘는 걸 겁나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요. 그래서 사실 그 법상으로 봤을 때는 공수처에서 예를 들면 그때 영장을 서부지법 그 관할구역이라서 신청한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중앙지법 쪽에 제가 취재한 바에 중앙지법 쪽에서는 굉장한 불쾌감이 나왔어요. 아, 일종의 경고성이다. 네, 취재한 바에 의하면. 왜냐하면 그 문구상 보면 예. 중앙지법으로 영장 신청하면 깔끔하게 끝나거든. 한 방에 끝난 얘기야. 네. 근데 물론 관할도 할 수 있죠. 예. 근데 굳이 여기까지 포함해서 권역을 넓혀서 왜 했냐 이 예. 소리야. 나한테 바로 와야지. 이런 신경전이 예. 취재했을 때 법조 내에서는 있거든요. 영역 싸움 때문에 결국 이렇게까지 벌어질 일이다라는 차원의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저는 좀 뭐 예. 법원 역할은 그냥 판사들 개인에 대해서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뭐 사람들은 뭐 고고한 학위인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곧 사법개혁 운동 나서실 것 네. 같은데요. 막 심지어 등산 갈 때 네가 앞에 섰냐 내가 뒤에 섰냐 갖고 싸우는 아, 실제 그런 에피소드 있어요. 그렇죠. 밥 먹으러 갈 때도 정말 이렇게 예, 줄 서서 예. 가고 그런 그 뭐 조직이긴 유치원 합니다. 같은 뭐 그런 약간 예. 별것도 아닌 건 내가 먼저 오른쪽에 앉았니 왼쪽 앉았니 네. 비작해서 그런 신경전이 예, 예. 있다니까요 거기서 예. 취재를 해보면 예. 믿기지 않겠지만 그 한 달 안에 재구속이 안 된다에 불과하지 그러면 그 이후엔 될 거다 이렇게 그 보시는 건가 보죠. 아까 가구신 기자가 한 달 기준이라고 아니 우리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이제 끈이나 떨어지셨기 때문에 음. 기본적으로 아니 뭐 나경원도 4강에 못 넣는 게 지금 윤석열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이 끈 떨어진 권력을 눈치를 볼 필요는 없을 것이고 다만 이제 이 내란숙에 관련한 혐의 재판들이 좀 더 진행이 돼서 법정 구속이라도 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한 달 사이 뭐 특검이 나올 가능성은 좀 뭐 희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더 재판이 진행되고 특검이 뭐 한다든가 했을 예. 때 이제 재구속 가능성은 있지만 예. 지금 당장 요 대선 기간 중에 갑자기 이제 법원이 구속시킬 가능성은 아. 좀 희박하다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재구속을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아.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은 당연히 윤석열이 국가적으로 보면은 좀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지만은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헛소리를 많이 해줘서 큰 도움을 줬잖아요. 지금까지 3년이나 뭐 5년이나 똑같네 다 이기고 왔네 막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구속시켜야 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윤석열 이름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솔직히. 아. 그럼 구속되면 또 기사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했던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게다가 심우정이 아직 쥐고 있기 때문에 예. 검찰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야지만 구속이 될 거다. 예. 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검찰 포토라인 선다는 전망에 있어서는 세 분의 의견이 좀 갈렸거든요. 그 지금 이제 서울고검에서 재항고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특검법도 제출되긴 했는데 이정주 기자님은 X를 드셨네요. 먼저 두 분이 김준일 평론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저는 먼저? O를 예, 했고요.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보수에서도 싫어하는 게 김건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 와이프 잘못 만나서 윤석열이 저렇게 됐다 이런 얘기 그리고 여자가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걸 동의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령층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가 강성 지지자층에서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또 옹호하지만은 김건희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 부정적으로 보는 분 많거든요.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지금 김건희 막으려고 이 개헌까지 일어났다 이런 정황적인 증거가 너무 많잖아요. 김건희 특검법에다가 명태균 게이트 등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김건희는 다 싫어하기 때문에 김건희를 굳이 보호해야 될 이유가 검찰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그리고 뭐라도 해야 돼요, 사실은. 너무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지금 구속까지 했는데 아무도 안 기소. 부른다고? 예. 그러니까 예, 기소까지 예, 했는데 예. 지금 아무도 안 부른다고? 그러니까 김건희는 포토라인은 저는 조만간 쓸 거라고 보여요.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사실 저희의 단골 질문이었거든요. 뉴스 브리퍼 특집 할 때.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아직도 안 안 됐어, 근데. 했다라는 게 참 황당한 근데 계속 상황이긴 합니다. 검찰이 예. 그 의견을 줬다. 뭐 계속 예. 그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검찰에서는 유독 김건희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타진도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이거는 결국은 결정적일 때 부른다는 얘기예요. 예. 선거 전에. 예, 선거 대선 전에. 예, 예. 저는 다음 달에 부른다고 봅니다. 예. 가구신 기자도 같은 네, 의견이신가요? 대체로 비슷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기소한 것도 그렇고 검찰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골치가 아플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만약에 정말 이제 지금 흐름대로 가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무난하게 대통령이 된다고 치면은 자신들이 또 가장 먼저 개혁 대상 돼가지고 또 갈갈기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뭔가 성과도 내야 되고 뭔가 정치적인 밸런스도 맞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미 쌓여있는 것도 너무 많아. 예. 더 이상 김건희 뒤로 봐줄 필요도 없어. 지금 쳐야죠. 제 생각엔 검찰은 무조건 친다. 이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철저하게 저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포토라인 안 선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토 라인에만 안 선다. 수사를 받으러 가는데.
황제 수사는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질문이 검찰 포토라인 선다잖아요. 예, 제가 좀 깐깐한가요? 요새? 깐깐하게 하십시다. 예. 포토라인에만 안 서지 수사는 받는다. 수사는 받을 수 있죠. 지난번에 황제 수사. 근데 왜냐하면 윤석열도 사실 구속 피의자가 아닌데 고법에서 지하 통로 이용하게 해주고 지금도 특혜를 받고 있잖아요. 사실상 어찌 됐든 간에 특혜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V2, V1 봤을 때 진짜 대통령 김건희 아닌가요? 지금 가짜 대통령 윤석열도 특혜를 받는 판에 진짜 대통령을 부른다고? 그럼 가짜 대통령 왜 아래로 부릅니까? 가짜 대통령 먼저 나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도 지금 비공개로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가짜도 잡지 못하는 놈들이 진짜를 잡겠다고요? 저는 일단 그것 때문에 못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대선 개입이에요. 사실 이게 절정탄 게 당연히 김건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달로 봤을 때 5월 23일이나 5월 22일쯤에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5월달 이제 이번 대선이 6월 3일이잖아요. 그럼 5월달 말 가면 이벤트가 크게 두 개 있거든요. 요렇게 이제 사법 리스크 하나랑 5월달 말에 가면 노무현 대통령 이제 5.23 있죠. 서거일이 있어요. 그때 이제 민주 진영이 한번 뭉치는 그 시즌이거든요. 이때 만약에 김건희 띄우잖아요. 바로 이게 한덕수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보수 후보 죽어요. 사실상.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정말 검찰이 포토라인 김건희를 세우잖아요. 내가 인정할게요. 완전 이재명한테 선 거야. 그러면. 완벽하게 선 거예요. 그거는. 검찰이 오히려 이재명한테 줄 섰다는 증거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심우정 총장이나 이런 얘기들이 충돌되는데 한 달 사이 바뀐다? 그럼 제가 인정.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때 당선이야. 그냥 6월 3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5월 23일에 당선이라 보시면 돼요. 개표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개표해봤자 황교안 비롯해서 이 새끼,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제가 못 믿어서. 황교안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거거든. 그래서. 원래도 부정선거라고 할 거기 때문에. 포토라인 서는 순간에 그날이 대선일이다, 그러면. 그럼 살짝의 수정 시간을 드릴까? 포토라인, 수사는 받지만 포토라인에 선다? 아니, 이번에도 그 가짜 대통령이 비공개로 한 것도 엄청 난리가 나가지고 깨갱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공개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진짜 대통령,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포토라인 안 선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출입하는 사진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이게 지금 검찰은 눈치를 볼 수 있어요. 예전만큼 이제 용산만 바라보고 거기 비위만 맞춰주면 되니까 이제 뭐 특혜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출장으로 대충 해주고 이런 시즌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끈 떨어진 김건희를 더 이상 검찰도 봐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아까 얘기했죠. 살기 위해서 뭔가 해서 자기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벤트성으로도 오히려 이거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수사를 하면은 무조건 세워야 돼요. 무조건. 두 분은 수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달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마지막 질문은 다음 달 확인이 좀 불가하긴 합니다. 이재명 대선 득표율이 문제를 넘는다라고 하는 게 선거가 6월 3일이어가지고 그렇게 조금 보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얻었던 41% 득표를 이재명 후보가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은 다 같으시네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2017년에는 오자구도였어요. 어쨌든 1강, 2중, 2약 이렇게 오자구도인데 이번에는 오자구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3.5자구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점오는 누구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까지가 이제 3자고 여기에 이제 뭐 한덕수가 완주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뭐 등등등해서 약간의 뭐 몇 퍼센트 정도 한 뭐 3% 정도 가져가는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저는 2007년에 이명박과 정동영의 차이만큼 48대 26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굉장히 22%포인트 역대 대선 중에서 제일 컸거든요. 22%포인트가 거의 그거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기에는. 엄청 크게 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번 탄핵 대선 때는 민주당 진영에서도 문재인 그때 후보를 굳이 안 찍어도 소신 투표를 그냥 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당선 왜냐하면 가능하니까. 이미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무난하게 당선이 될 거고 그냥 이번 대선은 어쨌든 그냥 이벤트로 지나가고 내가 그냥 각자 이번엔 좋아하는 후보 찍어야지라고 벌려진 거였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진영에서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찍어 눌러야 된다는 동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란 잔부를 꺼야 된다는 이게 어쨌든 이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뒤로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번에 내가 찍어줘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 중도층에서 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 뭔가 약간 비판적인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선거 투표장에 나가가지고 내가 국민의힘을 반대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지라고 투표에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처럼 애매하게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도 약간 진영 풀 결집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같은 아니, 맥락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좀 월권이긴 한데 질문이 좀 바꿔요. 질문이 너무 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대선도 과반 넘냐 안 넘냐. 넘나요? 예, 요렇게 물어봤어요. 50%는? 넘는다. 네. 넘는다. 두 분도 그거는 다음 달에 사실 확인해도 될 사안이긴 합니다. 또 이정두 기자는 빠르게 8수 앞을 내다보시니까 4월에 아닙니다. 이미 뭐 아니 예상하셨구나. 많은 거죠. 뭐 그냥 맨날 지는데. 아니, 지는 사람의 장점 이거 하나예요. 잃을 게 없다. 김준희 선배는 잃을 게 너무 없다. 많이 가졌어. 네, 그게 이제 왕자의 왕관의 무게이기 때문에. 되겠네 오늘. 마지막에. 그죠. 목 부러지겠습니다. 아, 저희 목이 없어요. 어차피. 디스코 와서 목 들었어. 오늘 끝없는 견제와 질투와 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데요. 도전자의 또 입장이.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조갑재, 정규재 두 사람을 만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네. 이정두 기자가 해주셨는데 뭐 좀 취재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없어요. 이거 저기 그냥 뇌피셜이에요. 네. 아니, 저 정규재 이 주필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저도 그 월화수에 방송하시니까. 질문하는 기자라고 저희 CBS 몇 시죠? 7시 30분부터 예. 월, 화, 수 7시 밤 7시 30분부터 예. 8시 30분까지 예. 두 분도 한번 모실게요. 저희는 OX 퀴즈 많이 안 해요. OX 퀴즈 김준희 많이 안 해요. 평론가 또 본인 방송 있으셔서 근데 시간이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명동에서 바쁘셔가지고. 근데 거기 한번 초대하려고 전화를 했거든요. 정규재 주필한테. 대표한테. 그래갖고 제가 이제 설명했는데 왜 대화를 못했냐면 이렇게 저희 뭐 사실 CBS 누구예요? 그러니까 딱 이분이더라고. 용건을 말하세요. 냉정하게. 네, 소배 좀 그러니까 뭐 요새 바빠요. 네. 칼 차단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하다가 갑자기 아이스 깨고 시작하더라고요. 네. 진짜 아이스 브레이크 당시 제가. 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성향을 보고 이분은 제가 봤을 때 포지션이 뭐 긴 말을 하지 않아요. 예. 판단이 딱 서면 직진하는 스타일이다. 네, 그래서 이것도 뭐 본인이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구상이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다. 네, 그래서 이 스피커로서 역할을 이재명 후보의 아주 천군만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보시기에. 네,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예. 정규재 주필은 제가 제 라디오에 한번 인터뷰를 제가 했어요. 입국컷 하겠는데. 예, 아니 난 지상파잖아 어쨌든. 왜 그래? 유튜브. 또 우리 네, 유튜브 근데 힘듭니다. 어쨌든 정규재가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 그 예전에 했던 얘기가 비슷했는데 국힘은 해체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 그거를 이제 썸네일로 뽑았는데 30만에 나왔어. 우리는 조회수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규재가 요즘 핫하구나 진짜. 핫해요. 저희도 좀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국컷 유튜브는 좀 어렵나요? 설마 시사인 나오고 우리 안 나오면 물론 안 나올 수 있죠. 시사인은 대기업이니까. 안 나올 수. CBS가 더 대기업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질문하는 기자는 구독자 4만 명밖에 안 됐어 아직. 너무 중소기업이라서 제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 또 거대 58만 아닙니까? 자, 다 같이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키워보도록 하고요. 다양한 분들 모셔가지고 또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 가지는 것을 기정주 기자, 저도 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간만에 만나가지고 정말 친구들과 수다 떨듯이 정치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 내란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 달 후에 만나서 또 점검해보면서 다음 향후 정치 스케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예, 깨알 같은 왕의 어필이고요. 그리고 이정주 기자의 다음 달 분발을 기대하도록 하면서 김은재 뉴스인 4월 25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